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이어갑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 7동 투표소들의 개표가 뒤늦게 이루어진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대치가 밤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선관위 직원들을 내보내지 않겠다며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말 그대로 밤새 시위가 이어졌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주변에서는 여전히 시위대들이 재선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밤새 시위가 이어지면서 지금은 숫자가 눈에 띄게 줄었지만 계속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위대가 체육관 내부 진입을 시도하거나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던 잠실 7동 제2투표소를 봉쇄했던 시위대는 어제 오전 개표가 시작되자 이곳 개표소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선관위 직원들과 투표지 등이 개표소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핸드볼 경기장 출입구들을 틀어막았습니다. 출입문을 통해 누군가 나오려면 시위대들이 몰려들어 차단하려는 시도도 이어졌는데요. 어제 낮에는 취재진과 이곳 핸드볼 경기장에서 일하는 대한체육회 직원 등이 경기장 안에 갇혔다가 빠져나왔는데 선관위 직원 수십 명은 여전히 고립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 개표가 모두 끝난 투표함도 이송을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이곳 개표소에는 어제 개표한 잠실 7동 투표함들을 포함해 송파구 전체 380여 개 투표함이 보관돼 있는데요. 개표가 끝난 투표함은 관할 선관위로 이송해야 하지만 시위대가 개표소를 봉쇄하면서 이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서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도 시위대가 투표소를 봉쇄하면서 투표함이 35시간이나 개표소로 옮겨지지 못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투입돼 시위대를 강제 이동시킨 다음에야 투표함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현재 밤을 새운 시위대가 개표소 봉쇄를 풀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언제까지 교착 상태가 이어질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오늘 오후에는 핸드볼 경기장에서 고작 수십 미터 떨어진 체조 경기장과 잔디마당에서 아이돌 가수들의 콘서트가 예정돼 있어 긴장도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투표소 앞을 지키던 시위대는 투표함이 반출된 뒤엔 부정선거 증거를 찾겠다며 투표소 안에 들어가 문서를 뒤지고 이를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는 개인정보가 담긴 선거인명부 대조 전표도 있었는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유권자 개인정보관리 부실까지 선관위 행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투표함이 반출된 뒤 투표소로 사용된 경로당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시위대가 부정선거 증거를 찾겠다며 들이닥친 겁니다. 일부는 유튜브 생중계를 하며 현장에 남겨져 있던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를 흔들어 보입니다. 부정선거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 기록하겠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여기 적힌 이름과 성별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기표된 용지만 가져간 겁니다, 지금. 대조 전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에게 나눠준 일종의 대기표인데 투표소 한편의 상자 안에 방치됐다가 시위대에 발견됐습니다. 이 밖에도 투표소에는 기표 용구 등 선거 물품이 남겨진 상태였습니다. 시민들이 빠져나간 경로당 건물 앞에는 여전히 투표소를 안내하는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투표소 번호는 지워졌고 조작이라는 낙서가 적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남겨진 물품들은 선거관리 기록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투표함 반출 상황이 긴급해 쓰레기통에 있던 대조전표를 미처 수습하지 못했다면서도 대조전표는 보존 기한이나 폐기 의무가 없는 유권자 소유물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신을 자초한 선관위가 막판 현장 관리까지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파가 계속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시민단체 고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다음 주에 고발인 조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수사의 속도가 붙을지 관심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표지 부족으로 큰 혼란이 빚어진 선거 당일 밤. 한 시민단체가 선관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하루 만에 사건을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한 데 이어
오는 8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배당 나흘 만에 이뤄지는 조사로 경찰이 발빠르게 수사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 시민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학 위원장 등 6명이 선거관리 의무에 소홀했고 투표지를 적게 인수했다면 나머지 비용의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며 직권남용과 배임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또 다른 6개 시민단체도 선관위가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며 선관위 관계자 13명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배당 절차를 마친 뒤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이어가며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헌법재판소에도 이번 사태로 헌법상의 기본권인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 소원이 2건 제기됐습니다. 헌재는 우선 해당 헌법 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살펴본 뒤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넘길 계획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이에 따른 혼란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어제 과천청사에서 대국민 사과 회견을 통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중앙선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 신뢰를 훼손해 선거 과정 불신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참담함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소명과 엄정한 후속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의 사의 표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 또한 책임 있게 조치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사퇴했다고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이해 안 가는 황당한 상황이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경위 파악 등을 진행하고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까지 근본적으로 들여다볼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 이후 이틀째 의원총회에 불참한 가운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잠실 개표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잇따라 항의 방문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허철훈 사무총장과 만나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 7동 투표소에서 선관위가 참관인도 없이 투표함을 이동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일 오전부터 본투표율이 계속 올라가는데 조치가 없었고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압도적 득표를 기록한 지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단순 관리 부실이 아니라 의도적 부정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12대4로 끝난 6.3 지방선거 성적표를 두고 승리한 쪽이나 패배한 쪽 모두 대표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여당에선 서울시장 선거 패배가 논란이고 야당에선 선거 결과에 별 기여를 못한 장동혁 대표가 사퇴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12대5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비대위 체제였던 지도부는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겠다며 총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당이 제대로 된 혁신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에 아무래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년 뒤 비상계엄과 탄핵의 강을 넘어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자리 12개를 가져왔습니다. 국민의 현명한 선택에 감사드리고 존중합니다.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픕니다. 숫자로만 보면 대승이지만 이기고도 진 선거라는 평가들이 잇따랐습니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을 빼앗겼고 재보궐선거에선 의석 4개를 야권에 내줬기 때문입니다. 지도부 책임론도 제기됐는데
공천과 선거 과정에서의 정청래 대표 행보를 두고 누적된 불만이 공개 분출됐습니다. 정 대표 입장에선 연임 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진 셈인데 비당권파가 선거 책임론을 파고들면서 2달여 뒤 치러지는 전당대회 당권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대표가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죠. 어차피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이제 종합평가를 받겠지요. 선거에서 패배한 국민의힘 사정은 더 복잡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맡아 집중 유세를 벌인 지역이 사실상 전패하면서 책임론이 불거졌고 당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여의도 진출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당권 투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당하게 제명된 첫날 이미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그게 구체적인 절차를 미리 그렇게 고민해야 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장 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선거 기간 잠잠했던 내용이 재점화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당이 쇄신하고 또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가 중요한 변곡점이 돼야 한다. 장 대표는 선거 결과와 관련해 희망의 불씨를 봤다고 언급하며 사퇴 요구에 선을 긋고 있는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논란을 고리로 한 선관위 때리기로 반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정 투표소에서만 이렇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도 저는 사실상 선관위가 의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6.3 지방선거가 완벽한 승자 없는 승부로 마무리되면서 여야 모두 비당권파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선거 책임론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양당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르는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이재명 대통령까지 전현직 대통령들이 선거 관련 이슈의 중심에 있었는데요. 이들이 가진 중량감이나 정치적 자산에 비해 지원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탄핵 이후 첫 현장 유세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만큼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리 박민식 후보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후보 면담 등의 측면 지원으로 시작해 결국 유세 현장에서 직접 마이크까지 잡았습니다. 부산시장이 누가 되느냐? 이게 지금 부산 발전에 크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울산이나 강원 등 보수 강세 지역도 국민의힘 후보가 패했고 두 사람이 모두 찾았던 부산 역시 시장 선거는 물론 재보궐까지 당선에 실패했습니다. 특히 부산 북구갑 박민식 후보 득표율은 15% 정도, 보수 후보가 하나 더 있었긴 했지만 45에서 50% 정도는 얻었던 지난 20일, 22대 총선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었습니다. 상대 진영의 반발 심리를 넘어 보수 진영 내에서도 두 전직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예전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방선거 기간 이슈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스타벅스의 5.18 조롱엔 막장, 폐륜과 같은 단어를 쓰며 논쟁을 이끌었고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도 SNS 등을 통해 장특공제와 같은 부동산 쟁점을 건드렸습니다. 여기에 본투표를 하루 앞두곤 검찰청 업무보고 과정에서 야당의 공세 소재, 공소 취소를 연상할 만한 언급으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예.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거예요. 민감한 현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언급이 수도권 고가주택 소유자나 2030 세대의 반발을 불러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지층 결집을 노린 전현직 대통령들의 행보에 대한 중도층 유권자들의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정치 참여나 지나친 정치공학적 행보라고 판단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조만간 내각과 청와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권 도전으로 공석이 될 김민석 총리 후임 지명부터 한 달 넘게 비어있는 AI 미래기획수석 물색까지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국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여당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광역단체장 5대 12에서 12대 4로 구도가 바뀐 배경 가운데 하나로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꼽힙니다. 이 대통령은 탄탄한 지방 권력을 토대로 집권 2년차를 맞아 본격 성과 내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지방선거에 담긴 우리 국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소속 정당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우선 이를 위해 내각 쇄신 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김민석 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에 뛰어들면서 공석이 될 총리 인선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전략경제협력 특사를 맡아 역할을 인정받으며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해온 강훈식 비서실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친 이재명계 좌장으로 40년 지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물망에 올랐지만 정 장관이 1% 가능성도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강 실장 차출설에 무게가 실립니다. 새로운 총리 지명과 더불어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 일부 부처 장관 교체설도 청와대 안팎에서 제기됩니다. 청와대 참모진 변화 역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 실장이 총리직에 낙점되면 2기 청와대 조직을 이끌어갈 후임 비서실장 발탁부터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비전인 AI 3대 강국 실현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한 달 넘게 비어있는 AI 미래기획수석 자리를 채우는 것도 선결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인공지능 혁명과 에너지 전환을 가속할 물적 제도적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고 첨단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서 글로벌 초격차 경제 강국의 문도 활짝 열어가야겠습니다. 민정수석과 홍보소통수석 등 이 대통령 취임 초부터 1년간 함께 달려온 일부 참모진 교체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운영 구상을 소개할 예정인데 개각이나 참모진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공개할지도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한국의 큰 선물로 인공지능 가속기 베라 루빈을 비롯한 4가지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연구개발센터를 서울에 짓게 될 것 같다며 국내 인재 채용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고깃집 회동 도중 취재진 앞에 서서 7개월 만에 다시 한국을 찾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LG와 현대차, 네이버 등 협력사들이 올해 훌륭한 성과를 냈다면서 내년에는 더욱 바빠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입국 당시 언급했던 깜짝 선물의 정체도 공개했습니다.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 베라 루빈과 중앙 처리 장치 CPU 베라, 엔비디아의 첫 인공지능 PC RTX 스파크,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컴퓨터 제슨 토르까지 4가지 새로운 사업을 한국 기업들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I brought 4 new businesses to Korea. Vera Rubin, Vera, RTX Spark, and our Jetson Thor. 베라 루빈을 비롯한 엔비디아의 신규 사업에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D램 등 메모리 반도체가 대규모 탑재될 예정으로 당장 국내 반도체 기업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 최고 경영자는 한국의 인공지능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국내 인공지능 엔지니어와 로봇 공학자들에게 러브콜을 보내며 센터 건립 장소는 서울이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also building a very prominent research center here in Korea. 황 최고 경영자가 밝힌 사업 계획은 남은 방한 기간 더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반도체 공급망을 넘어 피지컬 AI 협력과 연구로까지 투자를 확대하며 한국을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전략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총수들과 삼겹살 회동으로 홍대 일대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예정에 없던 2차 치킨집에선 부인과 딸의 약혼자까지 모두 참석해 함께 한국의 금요일 밤을 즐겼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 홍대 입구에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등장하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황 CEO를 맞은 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었습니다. 상에 오른 건 삼겹살과 꽃등심. 가장 나이가 어린 구광모 회장은 직접 고기를 굽는가 하면 필요할 때마다 물잔을 채우고 휴지를 건네며 충실한 막내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막내 역할이야. 고기 열심히 구웠어. 이해진 의장이 한국식 쌈 싸먹는 법을 알려주자 황 CEO가 따라 먹었고 식당 사장님이 알려준 대로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을 직접 만들기도 했습니다. 젠슨 황은 고 코리아를 건배사로 외치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또 회동 중에도 시민들의 촬영과 사인 요청에 흔쾌히 응하며 지난해 깐부 회동에 이어 친근한 모습을 각인시켰습니다. 이번에도 선물 보따리를 들고 시민들 앞에 선 젠슨 황은 찹쌀 도넛과 꽈배기, 식혜까지 한국 대표 간식을 나눠주며 특유의 쇼맨십을 보여줬습니다. Business is booming. Booming. Bang. Like PC bang. Bang. SK 하이닉스의 HBM을 과자로 만든 HBM 칩을 두고 농담도 이어졌습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삼겹살 회동 뒤 계산은 식당 안 다른 사람들의 몫까지 모두 이해진 의장이 네이버페이로 결제했습니다. 이후 네 사람은 예정에 없던 2차 장소 치킨집으로 향했습니다. 딸 메디슨 황뿐 아니라 부인과 미래 사위까지 함께한 자리에서 위스키를 나누면서 사업 파트너 이상의 우애를 다졌습니다. 흥이 오른 황 CEO는 자신의 방안으로 파트너 회사들의 주가 역시 오르기를 바란다며 기대도 나타냈습니다. 젠슨 황을 보려는 사람들로 홍대 입구 번화가는 여느 금요일보다 더 많은 인파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젠슨 황은 오는 8일 LG와 네이버 사옥에서 구광모 회장, 이해진 의장과의 재회를 약속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어제 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이 1,550원을 위협하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야간 거래에서는 1,550원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중동 정세 불안과 계속되는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 등으로 상당 기간 환율 상승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김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연일 고공 행진입니다. 야간 거래에서 금융위기 후 처음으로 1,540원대에 진입한 이후 주간 거래에서도 1,540원대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급기야 오전 한때 1,550원 선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2거래일 연속 1,500원대입니다. 역대급 경상수지 흑자에도 수출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환율 상승을 예상해 원화로의 환전을 미루고 있는 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코스피 매도세가 거세지는 점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이틀 연속 구두 개입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 물가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 방어로 지난달 외환 보유액이 전달보다 8억 8천만 달러 줄어들었습니다. 외환 보유액 감소 부담이 큰 상태에서 구두 개입은 물론 적극적인 시장 개입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9천을 내다보는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도세에 8천을 위협받다 8,100선에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6.4%와 9.92% 급락했습니다. 불안한 중동 정세의 장기화, 대미 관세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환율 상승 압박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미국의 고용시장 호조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결정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1.35% 내린 5866.7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2.65% 내린
7,383.6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도 4.18% 내린 25,709.43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6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집계 결과 미 동부시간 5일 낮 12시 10분 기준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은 하루 전보다 약 6% 정도 하락한 59,75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가상화폐의 우호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2024년 11월 이후 최저치이며 지난해 10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 12만 6,210.5달러와 비교해서는 52.7% 하락한 수치입니다. 비트코인 급락으로 이더리움도 12% 이상 하락해 1,600달러 아래로 주저앉았고 리플과 솔라나 등도 5%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에서 승기를 잡아 오세훈 당선인이 이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에서는 다음 달 보유세 강화 방안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부동산 민심에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심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구조사 발표 직후 착잡했던 오세훈 캠프의 분위기는 투표용지 부족 논란으로 늦게 개표가 시작된 송파구의 표심과 함께 뒤집혔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힘을 실어준 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 동작, 영등포 등 10개 자치구. 재개발, 재건축 추진이 활발한 지역이 대부분으로 규제 완화와 신속한 사업 추진, 일관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표심을 움직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 시장이 5선 고지에 오르면서 민간주도 공급에 힘이 실릴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시장의 이목은 이제 다음 달 예정된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에 쏠리고 있습니다. 거론됐던 건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에 따른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개편과 보유세 강화 방안입니다. 우선 10년 이상의 보유와 거주 기간에 각각 최대 40%씩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제와 관련해선 보유가 아닌 실제 거주 기간만을 중심으로 혜택을 주는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또 보유세 부과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제기됐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최근 상황이 세제 강화만으로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은 중저가 지역이 주도하는 양상인데 규제 강화 가능성으로 강남권 일부 지역은 조정 압력을 받고 있지만 규제 영향이 적은 중저가 지역은 전세 물량 부족과 실수요 유입에 힘입어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싸늘한 서울 지역 부동산 민심이 확인된 만큼 일방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자꾸 세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수익성을 올려서 신규 공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신호를 줘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전환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전문가들은 투기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 자체는 유지하면서도 정책 강도와 속도는 조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해 미 군함을 쫓아냈다고 주장했는데 미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양측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가운데 이란은 종전의 조건으로 2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7조 원에 이르는 동결자금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 방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란 해군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경고 사격해 침범 구역에 있던 미 구축함 USS 트럭스턴, USS 메이슨이 오만해를 벗어나 인도양으로 물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신은 헬기 탑재 강습 상륙함 트리폴리함 역시 오만해에서 강제 퇴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도 미 군함이 페르시아만 진입을 시도했으나 이란 해군의 단호한 대응에 부딪혀 퇴각했다며 위성사진 분석 결과 현재 미국 함대는 뿔뿔이 흩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군은 미 해군 군함에 발포하지 않았고 그것은 중대한 휴전 위반이 될 것이라며 미군은 해상 봉쇄를 철저히 이행하면서 해당 수역에서 계속 자유롭게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란은 최근 휴전 협상과 관련해 미국과의 진전은 없었지만 각자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여건이 닿는 대로 회담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ارتباط ما و به اصطلاح تماس‌های ما قطع نشده. ولی الان چند روزی هست که در خصوص موضوعات مربوط به مذاکره 이런 가운데 이란 고위 인사가 240억 달러에 이르는 이란의 동결 자금을 풀라고 CNN을 통해 요구했습니다. If he wants to reach an agreement with Iran, this $24 billion is a test of trust that Iran wants to have with Trump. 이란 고위 인사가 미 언론과 공개 인터뷰를 한 것은 이례적으로 트럼프에게 요구 조건을 분명히 하면서 양보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핵물질 공장을 시찰하고 핵무기 생산 능력을 과시했는데요.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북을 코앞에 두고 핵 능력을 과시한 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노린 계산이라는 분석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중 양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북 일정을 공식 발표하기 하루 전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물질 생산 공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핵무기가 자신들의 안전과 이익을 보장할 담보라며 향상된 핵무기 생산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무기급 핵물질 생산 능력은 종전의 2배를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핵역량 증강으로서는 지금 핵과학연구 집단이 도달한 고도의 기술력에 의해 철저히 관철되고 있다고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처럼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코앞에 두고 핵무기 생산 능력을 과시한 건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논의됐다는 데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또 북한 비핵화는 더 이상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시 주석 방북 전에 분명히 하려는 의도도 담겼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에 대해서도 이제 핵 문제는 중국이 통제하거나 타협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재차 못 박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아가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이 북한의 핵 개발을 사실상 용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반도의 불안정한 상황을 원치 않는 중국이 북한에 그 정도로 힘을 실어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적지 않은 상황. 7년 만에 북한을 찾는 시 주석이 북핵 문제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할지 한국은 물론 주변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오늘은 현충일이자 절기 망종인데요. 여름의 세 번째 절기답게 날이 다시 더워집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15.6도로 선선함이 감돌았지만 한낮에는 어제보다 4도가량 높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옷차림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외 활동 시에는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서 낮 동안 볕이 무척 강하겠고요. 또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의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대전 17도, 대구 18.5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7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 29도, 전주는 30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아 덥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하늘빛이 다소 흐리겠고요. 남부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